너희들 다음 명절에는 엄마 집에 절대 오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빈손으로 와서 시간만 찍고 가는 명절이면 안 와도 된다. 엄마, 우리가 언제 빈손으로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과일 한 박스가 뭐가 대수야? 내가 사흘밤을 세워 준비한 음식은? 너희 손주들 세뱃돈은? 그건 명절이니까 당연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내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년을 가위 한 자루로 새 아이를 키운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명절을 사흘 앞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기 전부터 저는 이미 새벽같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젯밤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뛰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귀도 울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손목을 짚어봤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빠르다가 느리다가 한두 번 건너뛰기도 하고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66살이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몸이 불편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미용실 불을 켜고 가위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에 익은 그 가위는 손잡이 부분이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가위도 있었지만 이게 제 손엔 제일 잘 맞았죠. 살균기에서 꺼낸 가위를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조심스레 나를 살폈습니다. 거울에 비친 은색 가위날이 조용한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손끝에 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설날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제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2025년 설 준비. 전 부침개, 잡채, 나물.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를 쥔 오른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다시 그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제멋대로 뛰는 느낌.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피로는 아니라는 걸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예약 수첩을 펼쳤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이순자, 김영희, 박정숙. 10년, 20년을 함께한 이름들이었죠. 어떤 분은 결혼 전부터 왔고 어떤 분은 아이 낳고 와서 이제는 손주 이야기를 하러 오세요. 그분들 머리를 하나하나 손보면서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손 놓으면 내 인생은 뭐가 남지. 중얼거렸어요. 가위를 든 손을 펴봤다, 오므려봤다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어요. 손목도 시큰거렸고요. 미용실을 시작한 게 33때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새 아이를 키워야 했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네 미용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자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배웠죠.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했어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작은 가게를 얻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미용실 한 구석에서 자랐어요. 손님 머리 말리는 소리, 파마약 냄새, 엄마가 가위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컸죠. 저는 그 아이들 학비를 대고 밥을 먹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큰아들 성우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죠. 작은아들 민석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늦을 것 같아요. 딸 하은이는 그나마 나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긴 했으니까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설날까지 사흘. 장을 봐야 하고 전을 부쳐야 하고 집을 치워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위를 내려놓고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죠. 괜찮아질 거야. 명절만 지나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까지 내 손이 버텨줄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죽 수첩을 다시 덮고 간 가위를 천천히 닦았어요. 오늘도 단골 손님이 올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그리고 설날에는 자식들이 오겠죠. 식사는 빨리 하고 가야 한다는 자식들이요. 명절 전날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기름 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낮에도 밤에도 그 소리만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손목이 아팠습니다. 칼질을 하고 반죽을 치대고 뒤집개를 들고 있느라 손목이 저려왔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잠깐 앉아서 쉬려고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때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제멋대로 뛰는 심장 때문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되뇌며 다시 일어섰어요. 잡채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벽시계가 12번 울렸어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전을 접시에 담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11시쯤 온다고 했어요. 10시부터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쪽을 계속 봤죠. 11시가 지나고 11시 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12시가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성우 가족이었어요. 40살 아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 서연은 교회 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주 둘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어머니, 죄송해요.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요. 서연이 미안한 표정도 없이 말했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고 서연은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손주들은 소파로 가서 휴대폰 게임만 했죠. 엄마, 음식 맛있어요. 성우가 말했지만 젓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 먹고 나가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 가족은 1시가 다 되어서야 왔어요. 엄마, 유리 친정에서 늦어졌어요. 민석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37 아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며느리 유리는 손에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과일이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유리가 건넸어요. 받아들고 보니 값비싼 과일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말했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이 과일 하나 사러 백화점 간다고 얼마나 시간을 썼을까요? 식사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2시 예배가 있어서요. 성우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도 고향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민석도 말했어요. 저희도 유리 친정에 다시 들러야 해서요. 그렇게 한 명씩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손주들은 세뱃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휴대폰만 봤죠. 그 순간 막내딸 하은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괜찮아?
33 딸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간호사인 딸은 눈치가 빨랐어요.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이상해. 병원 가봤어? 아직. 저는 피했습니다. 하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난주에 심전도 결과 다시 보래요. 전화 왔었는데 왜 안 가? 명절 지나고.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알아. 명절만 지나면 갈게. 하은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아이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홀로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였어요. 사흘밤을 새워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빈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또 두근거렸죠. 손도 떨렸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성우였습니다. 엄마, 나 지갑 두고 갔어요. 성우는 허겁지겁 들어와 식탁 위에서 지갑을 찾더니 다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속 안 깊숙이 눌러뒀던 감정이 문이 닫히기 전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다음 명절에는 오지 말아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빈손으로 와서 시간만 찍고 가는 명절이면 안 와도 된다. 엄마, 우리가 언제 빈손으로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과일 한 박스가 뭐가 대수야? 내가 사흘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은? 너희 손주들 세뱃돈은? 그건 명절이니까 당연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내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성우는 잠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생 친구 복례였습니다. 정화야, 명절 끝났어? 차 한잔하자. 복례의 목소리는 늘 힘이 있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식탁을 치워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뭘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복례를 만난 건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용실 옆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생 친구였죠. 같은 미용학원을 다녔고 함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저보다 3살 많았어요. 69이었죠. 하지만 늘 저보다 씩씩했습니다. 정화야. 복례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어땠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 복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우리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애들이 왔다 갔어. 집에 1시간도 안 있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바로 나갔지. 복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응. 서연이는 교회 예배 있다고, 성우는 친구 만난다고, 민석이네 가족은 친정 간다고. 복례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 자식들이 또 그랬어? 정화야, 넌 사흘밤을 새워 음식 만들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바쁘니까.
무슨 괜찮아. 바쁘면 명절을 안 오든가. 왜 와서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해? 복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복례야, 목소리 좀. 내가 다 화난다. 올 때마다 그렇잖아. 정화야, 애들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저는 휴지로 눈을 닦았어요. 복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있잖아. 응? 이젠 내 팔자 네가 쥐자. 복례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인생이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있어.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동안 참았던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복례야,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복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어디가? 가슴이 두근거려. 제멋대로 뛰어. 손도 떨리고. 병원은 갔어? 아직. 명절 준비하느라. 복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화야, 너 정말 내가 아주 못 살아. 명절 준비는 하면서 네 몸은 왜 안 챙겨? 바빴잖아. 바빴으면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례 말이 맞았으니까요. 복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해.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같이 가. 너 또 미루잖아. 복례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하은이였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했어? 저는 하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직? 엄마, 왜 자꾸 미뤄? 심전도 결과 이상하다고 했잖아. 알아. 곧 갈게. 곧이 언제예요? 내가 예약 잡을게. 이번 주 안에 가야 돼. 하은이는 간호사답게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복례가 저를 봤습니다. 하은이는 그나마 챙기네. 응. 딸이 착해. 정화야,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자식이면 부모 챙기는 게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정화야, 있잖아.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전환점이야. 전환점? 응.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바꿀 거야? 선택해야 돼. 저는 복례를 봤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어떻게 바꿔? 일단 병원 가. 네 몸부터 챙겨. 그 다음에 생각해. 복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야, 자식들한테 네 마음을 말해. 제대로. 말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안 한 거야.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속으로만 삭혔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평생 참았어, 정화야. 남편 일찍 떠나고 새 아이 혼자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잖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복례가 휴지를 건넸어요. 울어. 실컷 울어. 그동안 모든 거 다 울어. 저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카페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시원했습니다. 복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좀 낫지? 응. 그럼 약속해. 병원 가고 네 마음 솔직하게 말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가 웃었어요. 그리고 정화야,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여행이든 뭐든. 여행? 응. 우리 나이에 뭘 못해?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가고.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바다를 보는 제 모습을요.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복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늦지 않았어. 66이면 한참 남았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복례야.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복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이제 가자. 집에 가서 쉬어. 나도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그리고 병원 꼭 가. 응.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복례와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전환점. 복례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꿀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하지만 안 바꾸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고 아이들 뒷모습만 보고 그건 싫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변함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예약 수첩이었죠. 펼쳐봤어요.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손을 기다려줬어요. 제 시간을 존중해줬죠. 그런데 제 아이들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바꾸자. 제대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하은아, 병원 예약 좀 부탁할게. 이번 주 안에 갈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떠오르겠죠. 제 인생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수요일에 갔습니다. 하은이가 예약을 잡아줬어요. 오전 10시 심장내과였죠. 엄마,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은이가 전날 밤 전화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쉬는 날이니까 같이 가요. 결국 하은이가 아침 일찍 집에 왔습니다. 차를 몰고 왔죠.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죽 조금 먹었어. 검사 있으면 금식이어야 하는데.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이는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이름이 불렸어요. 나정화 환자분. 하은이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보였어요. 담백한 인상이었죠. 어르신, 증상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달쯤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지난번 심전도 검사 결과였죠. 지난번 검사에서 이상이 보였습니다. 오늘 정밀 검사하시겠습니다. 검사실로 갔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목 엑스레이까지 찍었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갔죠. 의사가 영상을 띄웠어요.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하은이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정상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제멋대로 뛰는 거죠.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경추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목 엑스레이를 보여줬어요. 경추 협착입니다. 목뼈 사이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고 떨리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제 몸속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다니요. 원인이 뭡니까?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오래 서서 일하셨죠? 네. 미용실을 40년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게 원인입니다. 계속 서서 팔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몇십 년 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몸을 혹사시킨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하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약물 치료와 시술이 필요합니다. 경추는 물리치료를 하거나 심하면 시술을 해야 합니다. 시술이요? 네. 그런데 어르신, 의사가 저를 봤어요. 시술 후 한동안은 가위질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굳었습니다. 가위질을 못해요? 네. 최소 2~3달은 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목도 무리하면 안 되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위를 놓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의사는 모를 겁니다. 그건 단순히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부를 내려놓는 거였죠. 엄마,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과로도 피하시고요. 지금처럼 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처방전 드리겠습니다. 약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시술 날짜 잡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카페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물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물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빠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엄마, 큰일인데 왜요? 괜찮아. 시술 받으면 되잖아. 그래도, 하은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오빠들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걱정만 하다가 바쁘다고 못 오겠지. 하은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만 알고 있어. 하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네가 제일 잘하고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현관까지 데려다 줬죠.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 응. 조심히 들어가. 하은이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의사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술 후 한동안 가위질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가위를 놓는다는 것, 손을 쉰다는 것,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손이었어요. 새 아이를 키운 손이었죠. 수천 명의 머리를 손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아야 한다니요. 테이블 위에 가죽 수첩을 봤습니다. 예약이 빼곡했어요. 다음 주도 다음 주도요. 어떻게 말하죠? 단골 손님들한테요. 제가 아파서 당분간 가게를 못 엽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는 쉬어야 한대요.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무너져서 쉬게 되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정화 원장님, 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 가능할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 어때요? 좋아요. 그럼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시술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 몸이 무너지든 말든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봤죠. 이분들한테는 말해야겠습니다. 정직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의사 말대로 쉬어야겠죠. 진짜로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했어요. 의사 말이 계속 떠올랐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이었죠. 결혼할 때 산 거였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죠. 통장이 몇 개 나왔어요. 적금 통장, 예금 통장,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상가 지분 서류도 있었어요. 미용실 건물이었죠. 20년 전에 일부를 샀습니다. 매달 조금씩 권리금도 모았고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 아래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봤죠. 첫 미용 가위였습니다. 33세 처음 산 가위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후였죠. 그때 이 가위를 사러 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손에 땀이 났었어요. 떨렸죠. 이걸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이 가위 하나로요. 가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오래된 쇠였죠. 남편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 다 컸어요. 결혼도 시켰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통장, 상가 지분, 권리금 내역서요.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아들들이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죠.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민석이는 이직할 때 2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 못 받았죠.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인데 뭐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명절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떠올랐어요. 딸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줬고 전화로 제 안부를 수시로 물었어요. 아들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요. 저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하은이한테 주겠습니다. 전부요. 잠깐 망설였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하은이는 달랐습니다. 딸은 저를 챙겼어요. 진심으로요.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약했어요.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법무사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재산을 딸한테 주려고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를 하시려는 겁니까? 네. 그게 맞는 건가요?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증여도 있고 유언 대용 신탁도 있습니다. 어르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증여는 지금 당장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신탁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는 게 낫겠죠?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급한 상황이라도
제가 아파요. 시술도 받아야 하고요. 만에 하나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딸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법무사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이 더 있습니다. 아들분들한테는 안 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줬어요. 결혼할 때, 이직할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집에 와서 1시간도 못 앉아 있더군요. 법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요. 딸은 달라요. 제가 아플 때 챙겨줬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고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증여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 상가 지분 서류, 등본, 인감증명서요.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준비한 거였죠.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상가 지분과 권리금까지 다 넘기시는 겁니까? 네. 전부요. 법무사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시진 않겠습니까? 후회요? 네. 다른 자녀분들이 알게 되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법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네. 이건 벌이 아닙니다. 벌이요? 네. 아들분들한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의 선택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요. 남편 위해, 아이들 위해. 이제는 어르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뭔가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선택권 회복. 법무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죠. 40년 동안 선택하지 못했어요. 늘 아이들이 먼저였죠.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테 말해야겠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그리고 아들들한테도 말해야겠죠. 언젠가는요. 어떤 반응일까요? 화를 낼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테이블 위에 가죽 수첩을 봤습니다. 이 수첩도 하은이한테 물려줘야겠습니다. 단골 손님들 명단이니까요. 만약 제가 가위를 놓게 되면 딸이 이어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거나요. 어느 쪽이든 좋았습니다. 제 삶의 흔적이 딸한테 남는다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하은아, 시간 되면 한번 집에 올래? 왜요? 어디 또 아프세요? 아니야.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긴데요? 와서 얘기할게. 좋은 얘기야. 하은이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주말이 왔습니다. 하은이가 토요일 오후에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엄마,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고맙다.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끓여서 내왔죠. 딸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엄마, 얼굴이 좀 나아 보여요. 엄마가 마음을 좀 비웠더니 그런가 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재산 너한테 다 줄 거야. 하은이가 눈이 커졌어요.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준비한 증여 서류였죠. 통장이랑 상가 지분이랑 권리금까지 전부 네 이름으로 넘길 거야. 엄마, 오빠들은요? 오빠들한테는 이미 많이 줬어. 성우 오빠 결혼할 때 5천, 민석 오빠 이직할 때 2천. 충분히 도와줬지. 하은이가 할 말을 못 찾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시면 오빠들이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절 때 봤잖아. 1시간도 못 앉아 있었어. 교회 가야 한다. 친구 만나야 한다. 엄마가 사흘밤 세워 준비한 건 생각도 안 하더라.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달라. 병원도 같이 가지고 엄마 아픈 거 제일 먼저 알았잖아. 오빠들은 아직도 모르지? 하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건 오빠들한테 주는 벌 같은 게 아니야. 엄마 선택이야. 법무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은이가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만 해줘.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은아, 하나 더 줄 게 있어.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상자를 가져왔죠. 열어보니 첫 미용 가위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엄마가 처음 산 가위야. 33 때. 내 아빠 돌아가시고 석 달 후였지. 하은이가 가위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걸로 시작했어. 이걸로 오빠들이랑 너 키웠고 밥 먹였고 학교 보냈어. 하은이가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녀가 손을 잡고요. 진정되고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하은아, 엄마 다음 명절에 집 비울 거야. 네. 제주도 갈 거야. 올레길 걷고 싶어? 하은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혼자요? 아니, 복내 이모랑 같이. 벌써 예약했어. 하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엄마도 쉬셔야죠. 응. 이제 좀 쉬려고. 그날 밤 저는 단골 손님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이순자 선생님이었어요. 20년 넘게 오신 분이었죠. 정화 원장님, 오늘따라 가위질이 가벼워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제가 좀 쉬려고 해서요. 한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이순자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시술 받아야 해서요. 괜찮아요. 나으면 다시 할게요. 그럼 빨리 나으세요. 다른 곳은 못 가요. 선생님 손에 익숙해져서 고맙습니다. 머리를 다하고 가위를 닦았습니다. 정성껏요. 마지막 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산은 하은이한테 모두 맡겼다. 상가 지분, 권리금, 통장 전부 이미 법적으로 처리했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하은이한테 다 줬어. 왜요? 저희는요? 너희한테는 이미 줬잖아. 결혼할 때, 이직할 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 명절 때 엄마 집에 몇 시간 있었니? 1시간이었어. 밥 먹고 바로 나갔지. 예배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엄마, 그건
네 동생 하은이는 달랐어. 병원도 같이 가주고 엄마 챙겨줬어. 너희는 내가 아픈지도 몰랐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야, 이번 명절에 엄마 집 비운다. 제주도 갈 거야. 엄마 명절에요? 그래. 너희도 바쁘잖아. 교회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나도 내 할 일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냈습니다. 너희 형한테 할 말 다 했다. 명절엔 오지 마라. 엄마 집 비운다. 복례한테 전화했습니다. 복례야, 제주도 같이 갈래? 진짜? 정화야, 네가? 너 말대로 지금이 전환점인 것 같아. 이제 내 삶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복례가 웃었어요. 좋아. 언제 가는데? 다음 명절. 설날. 완벽해. 예약할게. 며칠 후 하은이와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술은 명절 후로 미뤘어요. 여행 먼저 다녀오기로 했죠. 하은이가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주도 날씨 좋대요. 올레길 걷기 딱 좋을 거예요. 기대된다. 복례도 왔어요. 정화야, 준비됐어? 응. 가자.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하은이가 배웅했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 자주 할게요. 응. 나중에 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복례가 옆에 앉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66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저는 구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올레길을 걸었어요. 복례와 함께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보였죠. 숨이 찼지만 행복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늘 이렇게 자유로웠다면요. 정화야, 힘들어? 복례가 물었습니다. 아니, 좋아. 진짜 좋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걸었어요. 천천히요.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제주도 숙소에서 복례와 차를 마셨어요. 정화야, 지금쯤 애들이 집에 갔을까? 글쎄, 갔겠지.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이었어요. 성우, 민석, 서연까지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집에 갔대요. 그래, 문 잠갔다고 했지? 네. 근데 오빠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뭐래? 엄마 어디 계시냐고, 왜 집을 비우셨냐고. 그냥 제주도라고 해.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아들들이 잠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요. 복례가 웃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응. 좀. 그날 밤 성우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시면 얘기해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숲길을 걸었어요. 복례랑 웃고 떠들었죠. 66평생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성우였습니다. 큰아들이 현관 앞에 앉아 있었죠. 엄마.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언제부터 기다렸니? 2시간쯤요.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죠.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니?
하은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심방세동이랑 경추 협착이라고 시술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말없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할 텐데.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갔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1시간도 못 앉아 있더만. 그건 성우는 할 말을 잊지 못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형도 왔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차를 하나 더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명절 때처럼 서둘러 나가려는 기색이 없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은이한테 다 들었어요. 병원도 혼자 가셨다고, 시술도 받으셔야 한다고. 그래.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민석이가 움찔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재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이한테 다 주신다고요. 그래. 이미 서류 다 작성했어. 성우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니? 저는 두 아들을 봤어요. 아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시술도 받으시고 가위도 못 쓰실 수도 있다고.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가 받은 거 알아요. 형 결혼할 때 5천, 제가 이직할 때 2천. 그거 갚을게요. 갚으라는 소리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돈, 엄마 시간.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명절 때 1시간도 못 있었어요. 예배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엄마가 사흘밤 준비하신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엄마는 용서 안 해. 두 아들이 저를 봤어요. 말로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 성우가 물었습니다. 뭘 하면 되는데요? 그걸 꼭 말해줘야 해? 엄마 병원에 같이 가. 시술 받을 때 옆에 있어라. 미용실 정리할 때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너희들이 직접 준비해봐. 엄마는 구경만 할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말이 아니라 엄마한테 손으로 보여줘봐. 손으로.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40년 가위를 쥔 손이었죠. 두 아들도 자기 손을 봤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성우가 운전했어요. 민석이도 함께 왔죠. 시술실 앞에서 기다릴 때 두 아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저를 챙겨주는 게요. 시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두 아들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미용실에 갔습니다. 정리를 해야 했어요. 당분간은 못 열 테니까요. 성우와 민석이가 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저기 선반 정리 좀 해줘. 무거운 거. 두 아들이 움직였어요. 묵묵히요.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서연과 유리였죠. 어머니, 청소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네 식구가 움직였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하은이도 왔어요. 엄마, 힘드시면 쉬세요. 괜찮아, 고마워. 딸이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죠.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이제는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저녁 뭐 드실래요? 집에 가서 먹자. 오늘은 너희가 해라. 저희가요? 그래, 한 번 정도는 해봐. 언제까지 엄마가 차려주는 밥만 먹을래? 엄마는 구경할 거야. 성우와 민석이가 서로 봤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들들이 음식을 했어요. 며느리들이 도왔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딸 하은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기분 어때요? 모르겠다. 낯설어. 좋은 낯설음이죠? 그런 것 같아. 식사를 했습니다. 서툰 음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은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손 하나 안 대셔도 돼요. 정말이지? 네. 약속할게요.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지켜보마.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지만 별이 보였습니다.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죠. 이제 그 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거실 벽을 봤어요. 거기엔 새로운 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죽 예약 수첩이었어요. 하은이가 액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유리 안에 넣어서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했죠. 이순자, 김영희, 박정숙. 40년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손님들은 저를 기억할 겁니다. 제 손길을요. 목이 많이 나아졌어요. 시술 후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니까 심장도 안정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가위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미용실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한동안 쉬겠습니다. 건강 회복하고 다시 뵐게요. 모두들 이해해 주셨어요. 몸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천천히 쉬세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서요.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우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앞치마를 메고 있었죠.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늘 저녁 저희가 할게요. 그래. 들어와. 20분 후 민석 가족도 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재료 사왔어요. 고생했다. 딸 하은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편히 계세요. 오빠들이 다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웃음소리요. 서연과 유리가 설거지를 했어요. 성우와 민석이가 요리를 했죠. 손주들도 상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성우가 저를 모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온 가족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다음 달 어버이날에 뭐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 돼.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어요. 하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요. 딸이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죠. 열어보니 가위였습니다. 제가 평생 쓰던 미용 가위였어요. 엄마가 하은이한테 맡긴 거 다시 드리려고요. 저는 가위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어. 필요한 데 써. 네가 미용사가 되든 아니면 다른 데 쓰든. 이건 이제 네 거야. 하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는 새 가위로 다시 시작할 거야.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하은이가 가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상자였죠. 열어보니 첫 미용 가위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엄마가 보관할 거야. 여기 액자 옆에 벽에 작은 선반을 달았어요. 거기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가죽 수첩 액자 옆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봤습니다. 제 삶이 거기 있었어요. 수첩 속 이름들, 첫 가위, 그리고 이제는 하은이한테 물려준 평생 가위까지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병원 가실 때 모실게요. 민석이도 약속했죠.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벽을 봤죠. 가죽 수첩 액자, 첫 가위 상자. 그 옆으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하은이가 찍은 거였습니다. 5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손을 펴봤다, 오므려 봤다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죠. 이제 시간도 손도 내 거다. 중얼거렸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째각째각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았죠. 이제는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째각, 째각,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올레길이었죠. 복리가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딸 하은이도 있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죠. 저는 그 바람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제 속도로요.